많은 분들 참석하셨네요. 금강리님. 오늘 수요일입니까? 수요일 날은 제가 좋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 저녁엔 제가 한국경제TV 방송 출연해서 저녁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방송 제가 매일 밤 9시에 하는데 밤 9시 방송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오늘 뭐 비교적 전체 시장 흐름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장이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는데 등락률이 뭐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수요일 정도부터 오늘부터는 조금씩 좀 좋아지는 개별주가 좀 살아나는, 다음 주에 MSCI 그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1주 이상의 매도가 지속되었는데, 요것이 이제 다음 주 26일이니까, 그 전에 아마 이제 대충,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일단락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길어야 내일 정도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26일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또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FDA 그 품목 허가가 나오는 날이고요. 아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일 날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게 되는데, 그 신라젠과 셀트 헬스케어, 셀트 제약, 신라젠과 셀트 제약, 그다음에 HD 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온 여러가지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올랐네요. 역시 이제 미중 협상 관련되는 게 가장 그 핵심인데, CNBC는 중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NBC, 미국의 CNBC는 좀 비관적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그 관세 철폐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관세가 무조건 철폐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 있고, 미국은 관세를 철폐하면은 자기 카드를 다 내주는 거니까, 가급적 관세 철폐 전에 많은 것들을 이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거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신화통신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좀 좋게 얘기 나와요. 류허와 라이트하이저가 건설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보도가 좀 달라요. 신화통신하고 CNBC 다른데, 그래서 그런지 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은 오르고 이렇게 반응했나? 계산이 되고요. 좋은 소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부양책을 내놨어요.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현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약간 부진한데, 중국의 그 부양책 소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랑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겠죠. 역한매조건부 채권 RP 금리를 2.5에서 2.50%로 인하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역 RP 금리에 인하다가 그러죠.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예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그 외에 그 미국 소식, 유통업체 부진하다. 홈디포하고 백화점 체인인 그 콜스가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다. 말썽거리인 보잉사가 이번에 좀 물건을 팔았다 그러네요. 두바이 에어쇼, 그러니까 중동을 노리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737 맥스, 이게 문제가 됐던 기종이었죠. 요거 50대를 주문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도 30대를 매수 의향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식이고, 요거는 우리가 뭐 알아야 되나? 그죠? 상무부에서 발표한 10월 신규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 또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요건 이제 선행 지표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경기 선행 지표에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5.0% 증가한 146만 채. 이것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서 증시를 좀 받치고 있다. 또 미중 간의 문제만 해소된다면 아마도 올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조짐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증시를 좋게 만드는 요인이다.
슬레이트 웰스의 로버트 파브릭, 증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이런 이제 그 문제됐던 두통거리 이슈들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증시는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네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많은데, 메지온이 또 이슈 종목이죠. 메지온의 유데나필. 이 유데나필이라는 게 이제, 비아그라, CRS 이런 거에서 나온 이제 그 계량 바이오죠. 바이오 신약인데, 그래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비아그라라는 그 비아그라라는 약품이 이게 이제 원래 개발될 때는 심장병 약으로 개발됐던 거죠. 심장병 약으로 개발되다가 다른 용도로 좀 이렇게 쓰여서 지금은 이제 뭐 심장병 용도 말고 다른 쪽으로도 같이 많이 쓰이는 이제 신약인데, 이 유데나필이 그러니까 비아그라나 CR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일종의 심장병 약을 개발한 거죠. 심장병 약.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평가가 기적의 신약이다, 시장성이 낮은 계량 신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들에게 획기적인 신약이다. 이건 이제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고, 그 제약업계에서는 비아그라의 계량 신약의 적응증을 확대한 것으로 시장성 크지 않다. 비아그라의 계량 신약의 적응증 확대한 신약들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게 이렇게 잘 팔리겠어? 더군다나 확실히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이제 그 시각이에요. 비아그라의 계량 신약의 적응증 확대한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임상 성공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2차 지표죠. 업계에서는 최대 산소 섭량 지표가 이게 이제 1차 지표인데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2차 지표 확인으로 FDA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1차 유의성 없어가지고 허가 장담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일단 문제고요.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지 하는 것도 일단 문제고,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게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 많이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메지온이 이번에 유데나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유데나필 이후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약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유데나필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데나필이 이제 폰탄 수술 환자의 폐동맥 확장제, 그죠? 폐동맥 확장제 이런 거예요. 폰탄 수술이라는 얘기는 이제 심실이 하나인 환자를 심실이 하나인 환자니까 이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넓적다리에서 올라가는 피가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 혈액순환을 갖다 강하게 도와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폐동맥 고혈압 시장이 이제 비슷하다 그래요. 폐동맥 고혈압 시장하고 폐동맥 확장제, 폰탄수를 이제 폐동맥 확장제가 이제 요건데, 유데나필인데 요게 폐동맥 고혈압 시장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 시장은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약 이쪽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PDSI 계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시아그라나 이제 비아그라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약들, 요런 것들은 그렇게 주도 쪽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유데나필은 그 주도가 아닌 쪽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약품인데, 그래서 비아그라 성분의 레바치오라든가 시엘리스 성분의 에시스카 이런 것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데나필인데,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그리고 지금 상당하게 인정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과연 유데나필을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 신약 허가를 받는다 하도 잘 팔릴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지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비보존은 이제 12월 달에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요거의 임상 3상 요거가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쭉 올라와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600억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장에서 OTC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RF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루미마이크로를 이 비보존이 인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보존과 볼티아 같은 똑같은 회사라는데 이것이 최대 주주 변경될 예정이다. 12월 초에 경영권이 변경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루미마이크로를 비보존이 인수한 게 뭐냐?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우회 상장을 위한 것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주가가 좀 급등했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에이프로젠 KIC가 루미마이크로의 또 최대 주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비보존의 우회 상장과 최근에 이제 에이프로젠 계열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고 글로벌 반도체 D램 매출이 반등하고 있다. 반도체 D램 매출이 반등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일단 반도체 D램 매출의 반등, D램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은 일단 반도체 업계에도 그렇고 또 IT 업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경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출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팩터가 되죠. 그래서 3분기 매출이 D램 반도체 글로벌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4.1% 증가했다 그래요. 증가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내려갔는데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다가 지금 거의 이제 멈추는 단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 그런 단계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가격은 내려갔지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의 약 154억 달러. 근데 2분기가 148억 달러, 대비해서 약 4.1%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D램 엑스체인지, 이건 이제 D램 카운팅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인데 4분기에는 서버와 스마트폰의 그 수요에 힘입어서 출하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가격만 좀 인상된다면 본격적인 D램의 경기 회복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D램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데 3분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46.1%, 그 다음에 이거 그냥 0.4% 증가했다 그래요. 하이닉스는 28.6%, 뭐 비슷했다 그러고, 그래서 점유율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9% 해가지고 이 세 회사가 다 하고 나머지 나냐나 이런 데는 뭐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계 D램 반도체를 휩쓸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일단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또 4분기부터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경기 회복. 그래서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던 이 3분기 연속 여러 수출의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4분기부터는 이제 터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분기부터는.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보자. 기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4분기 연속 지금 감소했었거든요. 이게 4분기. 요 4분기라는 게 좀 말이 기자면 4분기 연속 감소를 하다가 반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간 그 반도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개념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좋아지고 다른 지표들도 지금 그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아마도 이제 수출도 지금 이제 21일 날 내일이죠. 오늘 저녁이면 나올 텐데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집계가 나올 거거든요. 수출 집계가 나올 텐데 요 수출 집계가 지금은 이제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요. 8% 정도, 8점 몇 프로인데 뭐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상보다도 좋아지는 아빠 얘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더 개선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11월 달 수출,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나올 거고,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데 나올 거니까, 오늘이 20일이고 내일이 21일이니까 오늘 저녁쯤에 나오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까지의 수출 실적, 요것도 여러분이 좀 민감하게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분 정리죠. 정리. 카카오뱅크의 지분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2일이면은 이제 이번 주말이죠.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요. 카카오로 넘어가가지고 최대주주,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가는 그런 이제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34%가 되고, 한투밸류하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34% 마이너스 1주 해가지고 이제 2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따라서 이제 카카오뱅크 인수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카카오의 큰 후재가 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카카오의 계열로 들어오고, 카카오가 좀 굉장히 정력적으로 카카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운영이 되는 거고, 또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이번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잖아요. 대규모 유상증자. 그래서 BIS 비율도 높아지고, 또 유상증자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대출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직접적으로 좀 좋아지겠죠. 이제 우리 4분기는 12월 한 달 정도만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 1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북한의 잘난 인사들이 계속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김계관이 그랬고, 외무성 고문이죠. 김영철이 그랬죠. 이 국무부 부위원장, 국무부. 그 다음에 이제 최룡해가 또 얘기했죠. 최룡해 2인자라 그러죠. 북한의 2인자. 그 다음에 조철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조철수가 지난번에 러시아 간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길이가 이제 원래 이제 순회대사라 그래야지. 이번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무 대표자였죠. 김명길. 김명기가 또다시 적대정책 철회해라 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미국은 적대정책부터 철회해라.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하여튼 뭐 똑같은 맥락인데, 일단 적대정책을 철회를 이제 적대정책 철회, 적대정책 철회, 후대화, 요런 이제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북한이 초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놨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12월 말까지 북미 대화를 매듭 짓겠다라는 각오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여유있게,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하고, 우리는 싱가포르의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진전시키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어쨌든, 북한이 좀 쪼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조만간에 포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기 카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김명길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3국을 통해 가지고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 3국이 어딘가 라고 물어보니까 김명길이 그건 스웨덴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스웨덴이 더 이상 조미 대화 문제에 끼어들 필요 없다.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제 끼어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미국이 대화를 하려면 직접 북한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대표자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겠죠. 스웨덴을 통하지 말고 직접 대표자를 보내면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길 얘기는. 그래서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라는 그 외에 또 하나 이제 보태진 얘기가 우리 직접 대화하자. 우리가 갈까 니네가 올래 이런 얘기죠. 김명길이 얘기는 우리가 갈까 니네가 올래 이 얘기입니다. 접촉을 직접 해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굳이 스웨덴 갈 필요 있느냐?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직접 그 실무 대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그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명길 여사 역시 또 이제 강조하기를 선 적대 정책 철회 후 대화 재개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거에 대한 적대 정책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실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실무 접촉을 뭐 스웨덴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북한에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김명길 여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한미의 공동연합훈련 연기가 나왔죠. 연기가 요 얘기가 나왔고 요거가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꼬가 트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곧 보자 see you soon 이렇게 곧 보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접촉 언제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실무 접촉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그 적대 정책 철회다 하는 거죠. 철회. 요 철회고 그 다음에 제재 해제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예. 방위비 분담금도 어제 또 아주 굉장히 그 첨예했죠. 그래서 김계관, 김영철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곧 실무회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어제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20번 얘기를 했다 그러죠. 20번 6조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6조를 무슨 6조를 내요. 그러니까 뭐 한미훈련 같은 거 하지 말고 미군도 좀 한국 주둔 병력을 좀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한 1조만 줘도 되지 않을까? 1조도 1조도 되지 않을까? 1조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1조 저는 1조 정도가 딱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1조 정도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자. 난리 나죠. 그죠? 예. 아니 1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5천억 정도. 아니 그 돈 가지고 우리 그 무기 사면 되는 거지. 뭐 미군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나? 그죠? 자,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연합통신에서 이제 미국에다가 미 국무부에다가 이제 서면 질의했어요. 서면 질의해가지고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국무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의 전환, 북한과의 관계의 전환, 항구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제 싱가포르 약속,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합의죠.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죠.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해가지고 합의했다라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밖에 없죠. 그 싱가포르 합의 내용이 뭐냐면 관계의 전환, 관계 정상화죠. 항구적 평화, 불가침 지역이죠.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죠.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원칙을 갖다가 계속해서 진전시키는 전념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일단 그렇고 북미가 본격 대화 재개에 앞서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 반응에 북한의 얘기에 일일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원칙론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첫 번째가 카카오하고 네이버 요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도약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야후 포털 1위 야후하고가 이제 협약하기가 같이 이제 그 공동 경영을 하기로 했죠. 그 일본 야후는 일본 내 커머스 3위라 그래요. 커머스 3위. 근데 곧 아마
네이버의 라인과 같이 합해지면서 2위로 도약할 것 같다. 그래요. 2위로. 그래서 일본의 그 알리바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야후하고 네이버가 이제 공동 경영을 시작한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또 이번 주말로 카카오뱅크를 이제 그 명시상부하게 계열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 관점, 그 내년에 최고의 이슈주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최고의 이슈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장기주로서 꼭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지온, 비보존 이런 쪽은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메지온은 품목 허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품목가 나온다 그래도 잘 팔릴까가 좀 문제예요. 이게 메지온은. 그 다음에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회 상장을 지난번에 한번 이제 특례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특례 상장이 안 됐던 회사가 이제 비보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시총이 1조 7천억까지 와 있기 때문에 관련들어서 이제 그 텔콘 RF 제약 같은 게 이제 관련주인데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비보존은 비마약성 그 진통제, 오피란제리 요거 이제 좀 그러니까 요게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보존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비보존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주에 관심 가지자 이런 얘기지 뭐 그게 뭐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누구도.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련해서는 조만간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막판 결론은 이제 어제가 이제 그 등락률 보면 그래요. 150%, 80%, 어제 49%였거든요. 등락률이 안 좋았습니다. 상승은 279개고 하락은 559개였어요. 하락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의 하락이 압도적이었으니까 오늘은 아마 뭐 어제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냐 혹은 잘하면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가 하락 종목이 많았으니까 오늘 특별한 악재 없으니까 오늘은 상승 종목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개별주나 대형주나 다 모양 좋아지지 않겠냐. 어제 대형주에서는 특별하게 뭐 볼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고 특히 이제 어제 네이버가 그동안 상승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고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당장 주가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는다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벌금 물겠죠. 뭐 벌금을 물면 되죠. 뭐 그죠. 네이버 큰 악재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는 뭐 그래서 뭐 북한에서 또 자꾸 악악대니까 좀 내렸습니다만은 뭐 크게 뭐 악재가 돼. 김영길이 또 마지막에 이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는 이제 어제도 바이오도 이제 어제는 조금 조정이었죠. 좀 조정이었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어제 IT 재료주가 비교적 좋았어요. 또 이제 반도체가 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관련주인 동긴세미캠, 솔브레인, 후성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관심이 가고 장비주들도 좀 관심이 가는 거죠. 반도체 회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남산알미늄 하한가 갔는데 이낙연 총리의 그 동생이 사만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이제 그만뒀다 그러죠. 근데 사만기업이 삼남아이더스 SM그룹의 계열사이죠. 사만기업이. 그래서 사만기업이 남산알미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한가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LB도 지금 상당히 좀 그 불명확한 그런 쪽이죠. HLB. 그래서 제가 텔콘 RF, 남산알미늄, HLB 요게 좀 그 시중에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어쨌든 텔콘 RF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남산알미늄은 사만기업 때문에 이제 주가 내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HLB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HLB는 뭐 아직 어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HLB도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천여의 회원가입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인천여 회원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인천여 회원가입 인천여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방은 이제 첫 번째 장기 종목이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장기 종목이 있고, 장기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장기 종목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주식시장이 없어질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 정말 충분하게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충분히 따블라고 따따블라더라도 충분히 들고 가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주가 있습니다. 시대의 영웅주라 그러죠. 제가 시대의 영웅주. 그 시대에 가장 그 이슈가 되는 종목, 시대의 영웅주. 이게 이제 남북경협주다 보고 있는 거고요. 남북경협주. 아마도 12월 내에 아마 결판 나지 않겠어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12월 내로 끝내자 그러니까 12월 내로 끝내겠지 뭐, 그죠? 뭐 양당 간에 진짜 뭐 핵을 쏘든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항복하겠죠 뭐, 그죠? 북한이 조만간에 항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타 종목, 단타 종목은 최근에 주로 바이오로 좀 단타 종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텔콘 RF라든가 신신제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좀 탄력주들 중심으로 단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화이팅,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항복 좀 하라. 제가 볼 때는 곧 항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좀 넘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고요. 남북주 가시신 분들, 또 남북주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신용투자하지 마시고, 남북주는 재료주니까 신용투자 하시고 몰빵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공직이에요. 감사합니다. 요거 제가 꼬박꼬박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